예,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12강 전체를 잘 견뎌왔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12개 강좌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인문 포럼 해서 13개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1회 횟수로는 저희들 843회입니다. 843회. 오늘 주제는 본성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부제로는 자연과 인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제 아마 주의라고 하는 한 사상가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상가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현재적 맥락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짚어보게 될 텐데요. 강연 시작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초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균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상반기 때 신유학, 후반기에도 신유학 이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 테마는 우리 김선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께서 주자학, 인간 삶에 있어서의 이와 기, 어떤 관계고 또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혹시 더 나아가서 현대적인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원고는 그렇게 어렵게 쓰시지 않아서 우리한테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인에 나온 지도 한 10년 이상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시민 스스로 모임을 갖도록 하는 자치회를 지금까지는 갖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시민 몇 분이 모여서 우리 자치회를 맡아 주실 선생님을 우리 임시로 거기에서 정했습니다. 우리 한규천 선생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시면 잠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천입니다. 제가 목요철학원의 중앙도서관에서부터 다닌 지가 한 10여 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강의만 듣고 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모릅니다. 모르고 몇몇 분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고 그럴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아오면서도 서로 너무 강의만 마치고 떠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그것도 삭막하다 이래가지고 자치회가 전에까지는 자치회가 있다가 자치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회를 형성했는데 여러분들의 추천이라 그럴까 지명에 의해 가지고 제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장이라 가지고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해 가지고 또 전달해 드리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은 또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좀 더 나은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해드리면 한규천이고요. 고향은 경주입니다. 전직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해드리는 화장품 회사 평생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주다낙, 랑콤, 한국 화장품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한테 무슨 전달 사항이 있으면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마 완벽한 절차는 아니더라도 시민 여러분들 오늘 모였으니까 여기서 인준해 준다는 의미에서 함께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화장품 얘기하셨는데 혹시 필요한 것이나 모자란 거 있으면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구하셔도 됩니다. 좀 싸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그 구미 인문도시 사업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구미 인문도시 우리 대구와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해왔습니다. 이번 23년 6월로 일단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로 다시 한국연구재단에서 한국연구재단에 구미시에서 재단 신청해서 또 3년 연구비를 받아서 인문도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이재성 교수님께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그런 보고서 혹은 작성 내용을 해서 예,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확실히 결정 나는 것은 8일이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이미 그것은 결정된 것 같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회 연달아서 인문도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곳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난감한 표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들과 구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성실하게 일했다고 해서 다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한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런 저력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술에 배부르지 않는 것이 이 인문학 공부입니다. 제가 평생 인문학 한다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문학에 대해서는 아직 인자도 잘 모르는 그런 처지입니다. 막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 내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 역시 여기서 듣고 다 잊어버립니다. 집에 가면 무슨 말 들었는지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한 꼭지 두 꼭지 이렇게 쌓임으로써 우리의 인품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돌아서 가시길 원하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843회 본성 자연과 인의를 주제로 해서 강연해 주실 김선희 교수님을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석박사 학위도 동대학교에서 마쳤습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동안 많은 또 책들도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대표적으로 마테오 리치와 주희 그리고 정약용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2012년에 심산 출판사에서 출판하셨고요. 2018년에는
서학 조선 유학이 만난 낯선 거울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모시는 사람들에서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숙종시대 문명의 도전과 지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또 책을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신데요. 대표적으로는 제실사학사에서 제1회 모하실학 논문상을 받으셨고요. 사단법인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제4회 소송 학술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선희 교수님을 여러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제가 조금 작게 시작해도 강의를 하다 보면 점점 커져가지고요. 네, 시작은 조금 작은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소개를 정성껏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김선희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목요철학 입문 포럼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은 강의할 상황도 있었는데 뭐 이리저리 맞지 않다가 이번 이제 기획해 주신 선생님이 연락해 주셔서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약속했던 시간은 다른 시간대였는데 조금 바뀌어서 제가 어쩌다 보니 시작과 끝을 맡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도 새로 학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리프레시한 느낌이 좀 드시게끔 좀 먼 데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이야기보다는 좀 멀리 바깥에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숙제는 이제 본성이었는데요. 그래서 전체 주제가 신유학이었고 그런데 사실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여서요. 바깥에서부터 멀리 돌아갑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적어놨어요. 되게 무거운 질문들인데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미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해왔기 때문에 인류가 특별히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을 발전시켜 왔고 그게 지금 대학의 분과로 자리 잡았고요. 또 학문의 제도로서 존재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세계의 근원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배후에 더 근원적인 세계가 있나? 인간이 경험 가능한 이 세계는 어떤 초험적인 존재가 구성했나? 혹은 뭐 신앙 있으신 분들은 신이 만드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철학이 태동했을 때의 질문들입니다. 저도 어렵고 이걸 다루시는 연구자들도 뭐 사실 골치 아픈 질문일 건데요. 철학은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해왔는데 이 질문들이 어쩌면 인간을 발전시켜온 질문은 맞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이 표준이 철학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동아시아의 사상들, 사유들이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딱 맞지 않는 거예요. 공자가 이런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질문은 공자나 맹자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동아시아, 그다음에 현대인들이 동아시아를 볼 때 동아시아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철학이라고 인정해주고 대체로는 지혜라든가 조금 인심 쓰면 사상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나 그건 철학의 정의를 너무 좁게 서양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 같아요. 동아시아는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방식이 아니고요. 어떻게를 물어본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철학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사실은 지금은 큰 논쟁거리도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나 학계에 없는 게 아니어서 일단 저는 그거부터 돌파해야 할 것 같거든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의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면 동아시아의 철학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학문적인 어떤 기준들, 표준들이 있고 그 표준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느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든 인간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청사진을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러면 거기 철학이 있는 게 맞는데요. 이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게 다 철학 같아요. 그죠? 더 나은 삶을 제가 구상할 설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철학은 지나간 일의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일,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일들의 상위에서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학문이라서 설계도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모든 게 철학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설득 가능한 논리가 있어야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예전에 그 철학과 조교하던 시절에 과사무실로 책이 배달됩니다. 네, 어떤 거냐면 혼자 깨우치신 분이 열심히 책을 쓰셔서 자비로 출판해서 전국 철학과에 다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받아본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건 이런 거 있었어요. 제목이 고스란히의 철학. 이분은 고스란히라고 하는 말로 세계의 모든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하나로 모든 걸 풀어내셨는데,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본인이 철학적 사유를 하신 건 맞지만 철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학문이고 제도고,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과 또 전문적이고 또 구체적인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말이 길었는데 일단은 인트로는 이렇고요. 그림 공부부터 잠깐 해보실게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 사진 보여주거든요. 몰라요. 주윤발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네, 주윤발입니다. 네, 주윤발이 지금 분장을 하고 있으니까 영화에 나온 건데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이게 조금 됐어요. 저는 엊그제 같은데 꽤 됐더라고요. 자, 주윤발이 나온 이 영화는 공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세요. 2010년 2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을 만난다. 이게 영화 카피인데요. 2010년이니까 벌써 13년이나 되었죠. 이제 이런 영화가 존재했습니다. 공자,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이게 영화 제목이고요.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주윤발이 이 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실망했어요. 제가 생각한 공자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어떠세요? 공자 이미지랑 어울리나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걸 보고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정말 적절한 캐스팅이구나 하고 알았어요. 공자상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것은 북경에 있는 공자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사실 이거 보신 분 거의 없을 건데 잠깐 제가 얘기를 끊어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자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네네. 공자상, 이렇게 돌이나 이런 걸로 조각해 놓은 그런 공자상, 사실은 우리나라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인물을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모시는 그런 풍습이 사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른바 유교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가도 공자상 같은 거 볼 수 없거든요. 그건 사실은 본류에 가깝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저 동상은 사실은 일본에 있는 겁니다. 일본의 도쿄 한가운데 그 유교 경당 같은 게 있고요. 거기 저 동상이 있는데 저건 사실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역할로 보면 누구와 같냐면 같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에 있죠? 뉴욕에 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혹시 아세요? 프랑스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걸 누가 보냈는지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은 아니고요. 중국은 이제 그런 걸 별로 할 필요가 없어서 대만에서 보낸 거랍니다. 그런데 보시면 두 개가 이제 비슷한 포즈로 되어 있죠. 양쪽에 사실 칼이 있고요. 이제 손을 모으고 있는, 저 손은 읍한다고 하는 건데 저건 정식의 예가 있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차이가 납니다. 자, 저 얼굴을 보니까 오른쪽이 잘 안 보이시지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닮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공자에 대한 중국인의 이미지하고 주윤발은 굉장히 적절한 캐스팅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철학, 동아시아 철학이라고 하면 공자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공자에게서는 그렇게 서양 철학에서 기대되는 수준의
정교한 언어적인 구술이나 체계적인 저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자에 대해서 철학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게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어떤 것을 철학으로 구성하는 것은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이고요. 공자가 자기가 철학자가 현대인이 의도하는 수준에서 철학자가 아니냐를 스스로 증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자의 사유 속에서는 우리가 철학으로 부를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사상의 단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중심으로 세계를 보게 될 경우에, 서양을 표준으로 이해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거 사실 제가 원래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는 밑에 가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못 맞추는 친구들도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죠? 이거 꽤 웅장하고 멋지다고 들었어요. 제가 사실 그리스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필 내일 모레 학회가 있어서 그리스에 가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으면 제가 실물 사진을 직접 찍어 갖고 와서 보여드렸을 텐데 출장 전에 강의를 하게 돼서 그냥 자료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파르테논 신전 매우 큰데요. 뭐 이런 식의 신전이 아테네에 뭐 이런 정도 규모로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연구자들의 추정입니다. 이건 이제 복원도인데요. 상상으로 그린 거죠. 아주 높은 곳에 큰 신전이 있고요. 멋지죠, 그죠? 자, 여러분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 높이, 저 웅장함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네네네. 신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적어도 인간에게는 저런 정도의 높이가 그다지 필요 없을 겁니다. 맞죠? 자, 다른 그림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죠? 이거 가보신 분 있죠? 그죠? 파리에 있는? 맞습니다. 노틀담 성당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아주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몇 년 전에도 사실 학회로 갈 일이 있어서 사진을 찍을까 했는데 그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냥 귀찮아 하고 말아버렸는데 그 사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진을 제대로 이제 찍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20, 20년 안에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노틀담 성당이고요. 자,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독일에 있는 이건 쾰른 대성당입니다. 쾰른이었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이건 혹시 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이건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의 작품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높이를 추구하는데요. 자, 아까 보신 이 그리스 신전은 일단 그렇게까지 그 수직적인 높이를 추구하진 않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성당들의 양식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실까요? 맞습니다. 고딕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어둡침침하고 돌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높이 이렇게 쌓아 올린 이런 건축물을 우리가 고딕 양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여담이지만 사실 그 말은 욕이었어요. 왜 욕일까요? 고딕이란 말이. 고딕이라는 말은 고스라고 하는 종족 이름인데요. 북유럽 종족이에요. 북유럽 야만족의 이름입니다. 북유럽 야만족 이름을 붙였다는 건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이 양식을 썩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야만스럽고 어둡고.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바티칸 가보신 적 있으시겠죠? 그림들 보셨을 텐데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지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지 않습니다.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도 이런 식인데요. 그나마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성당들은 후기 고딕 양식이어서 비교적 창이 넓어가지고 좀 밝은데 다른 곳은 훨씬 어둡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유일하게 이제 빛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어둡게 짓고 또 높이 짓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신을 위해서 저 높이를 구성한 것인데요. 근데 진짜 한번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신에게 저 높이가 필요했을까요? 신에게 저 높이가 의미가 있을까요? 63빌딩 크게 지어놓고 신에게 좀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렇지 않죠. 사실 이 높이는 엄밀히 말해 인간을 위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어떤 위대함이나 어떤
장엄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장엄함과 위대함은 사실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택한 어떤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은 다른 문명을 여기 기준으로 부족하다, 못하다,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이거 보시다가 이제 제가 창덕궁은 물론 이게 종교 건축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인데 우리는 이렇게 높이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장엄하고 뭐 이게 북경 같은 경우인데 성이 높이 지어져 있긴 하지만 저렇게 과도한 높이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인격화된 신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뭐 신앙 있으신 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충분히 신앙의 자유로서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철학의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의 차원에서 높이를 추구한 문명과 그렇지 않은 문명의 근원적인 토대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은 세계관이 다른 거고요. 지금 서양식 세계관이 가장 모든 사회의 아주 촘촘한 부분까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역사적인 결과일 뿐이지 서양이 보편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던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시아를 서양과 대조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체제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자원이 이 고대 동아시아의 넓은 자원에서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또 활용도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일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게 있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도 다른데 이거 다 그럼 중국 거 아니냐? 맞아요. 중국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자, 지금 철학의 원류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철학의 시작은 그리스에서부터 찾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뭐 혹시 이름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뭐 탈레스, 아나시만드로스, 피타고라스, 물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양 철학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리스 철학이라고만 불러야죠. 그죠? 서양 철학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스 철학과 그다음에 뭐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은 독일 철학인데요. 칸트, 헤겔 같은 독일 철학 그리고 그리스 철학 이거밖에 안 남아야 돼요.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서양 철학이라고 불러줄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사상적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자원은 중국에서 출발한 게 맞고요. 그것들이 각 지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발전되어 옵니다. 한국에는 한국 철학이 있습니다. 한국 철학은 동아시아의 자원을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이용해서 자기 방식으로 발전시킨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차원에서의 보편성도 인정하고 동시에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개별성, 구체성도 별도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수업을 들으시면 중국 철학, 한국 철학 막 섞일 때가 있으실 건데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자원을 넓게 쓰는 것이고 조선 혹은 한국에는 도유한 철학이 있고 이러한 관점으로 들으시면 앞으로 이제 수업 듣기가 편하실 텐데요. 그럼 동양에 신이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신도 존재합니다. 동아시아의 신은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세계를 운영하는 유일한 존재는 아니고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신에 대한 기복적인 그런 제도가 발전해 있습니다. 대만이나 홍콩에 가시면 마을마다 동네마다 이런 조그만 사원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거 사실 도교 사원입니다. 도교 사원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있습니다. 서울에 어디죠? 종로 지나서 이제 역도 생겼는데 동묘역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동묘라는 것이 도교 사원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명군이 내려왔잖아요. 명군이 내려와서 도교식 사원을 짓도록 조정을 압박했고요. 선조대에 처음으로 이제 도교 사원이 지어지는데 원래는 뭐 남산에도 있었고 어디도 있는데 지금 저 동묘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제도 차원의 종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종교가 서양하고는 달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세계관이 잘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덕궁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창덕궁에 가면 부용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 위에 저 위에 있는 저 건물이 이제 규장각이라고 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건물이고요. 네, 규장각은 지금 이제 서울대의 그 연구 기관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낯설지 않으실 텐데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그런 학문 연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정조가 저렇게 이제 구성한 건데요. 이 부용지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은 동아시아의 어떤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공간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못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단이 있고 거기 둥그런 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건 하나의 세계관을 그 조형적으로 형상화한 건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표현입니다. 천원지방.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납니다. 방자가 이제 방정하다 할 때 네모지고 반듯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물은 땅을 상징하고 가운데 있는 둥그런 단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평한 위로 이렇게 하늘이 둘러서서 별이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식의 세계관 안에서 만물을 구성하고 만물을 설명하고 그 사이에서 인간의 위치를 설명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고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성의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성량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면 너무 뭐랄까 전문적인 이야기가 돼서 제가 멀리 돌고 있는데요. 맹자부터 가죠.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죠? 맹자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성선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맹자하고 뭐 실제로 대적한 건 아니지만 맹자의 반대편에 순자가 있고 순자가 성악설을 이야기했다. 그 얘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사실 이제 연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두 말 다 맞는 말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타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교하게 들어가면 다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맹자 얼굴이래요. 어느 쪽이 마음에 드세요? 사실은 뭐 맹자를 실제로 본 사람이 그렸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상상도고 당시에 이상화된 인격을 이제 얼굴 모습으로 드러낸 겁니다. 공자 그림도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공자는 그 제자들과 했던 이야기들을 판각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책으로 만들어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공자 보면 그렇게 핸섬하지는 않아요. 근데 맹자는 저 정도면 좀 눈화장도 한 것 같고 핸섬해 보이죠. 날카로운 인물이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다 상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돈 1,000원짜리에 보면 퇴계 선생의 그 조형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 중에 여러분도 아마 이제 수업 들으실 게 있을 텐데 그 퇴계의 차종선이 저하고 비슷한 공부를 해서 가끔 공부하는 자리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그 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돈하고 똑같이 생겼다. 유전자의 힘은 무섭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화가가 퇴계 선생의 얼굴을 보고 그린 게 아니래요. 근데 사실 닮긴 닮았어요. 자, 맹자 얼굴이 이런데요. 맹자는 뭐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혼란기에 스스로 자기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사상가가 되어서 여러 왕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바꾸고자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보통 맹자하면 성선설 떠오르시고 또 사실은 공자, 맹자 이렇게 붙어 다니니까 맹자가 공자의 제자였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맹자에 대한 거짓말 3개가 있어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했다. 이건 맞지 않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맹자는 공자의 제자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세 번째,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3번 다녔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맹자는 공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맹자하고 공자 사이에 거의 한 15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 불교에서 의발을 전수하듯이 제자 누구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 제자가 또 되고 이런 방식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가 뭐 보통 공자의 제자 3,000명이라고 말해요. 올림픽 기억하세요? 북경에서 있었던 올림픽이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2008년도인가에 북경 올림픽이 있었고 북경에서 이제 뭘 내세우냐면 이제 소프트 파워를 내세운다면서 공자와 인문주의를 올림픽 전체의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맨 마지막 폐막식 때 그 스타디움에 3,000명을 깔았어요. 그 3,000명이 무슨 숫자냐? 공자, 제자 3,000을 형상한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디지털 월로 그 붓을 가지고 사람이 뛰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공자라든가 유교의 이미지를 많이 썼는데요. 실제로 공자를 만난 사람이 3,000명쯤 될 것이고 공자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가깝게 그 사상을 교류한 제자들은 뭐 70명 정도, 80명 정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각 지역으로 흩어졌겠죠. 흩어져서 제자들을 또 키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또 다음 제자를 키우고 그 다음 때쯤 나온 사람이 맹자예요. 그러니까 맹자 시대에 공자로부터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만 명쯤 되지 않겠어요, 그죠? 수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맹자는. 그러니까 얼마나 맹자가 호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대단한 요즘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냥 잡봉남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공자에게 배운 제자들이 있던 시대였는데 맹자가 나섭니다. 스스로 내가 공자를 뒤이을 만한 인물이다. 그리고 공자의 제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의 제자쯤 됩니다. 맹자가. 그런데 자기 스승 이름은 쓰지 않아요. 자기 스승 이름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공자와 그 제자 이름만 씁니다. 그러니까 공자로 다이렉트로 손을 확 집어넣은 거예요. 중간 싹 무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대에 미움받았겠어요. 그죠? 마치 가끔 왜 내가 누구의 직계다, 뭐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자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실 맹자 당시에는 공자와 맹자를 이렇게 직접 이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사실 안 먹혔겠지만 역사적으로 이게 결국 표준화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이 볼 때 맹자가 가장 공자를 잘 계승한 학자라고 평가된 거죠. 이걸 누가 했느냐? 주의가 했습니다. 주의 때에 일종의 도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립하는데요. 공자 다음에 맹자가 있고 그리고 뭐 한유 같은 인물이 있고 끊어졌다가 북송 시대에 주렴계, 장횡거, 뭐 소강절 이런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왔다. 이게 이제 주의의 논법이고요. 조선에서도 그 논법대로 쭉 이어집니다. 자자를 붙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이 자자는 물론 제자백가 시대에는 뭐 장자, 회남자 이런 자자가 쓰이지만 그 이후로는 이 글자가 쓰이지 않는데 이 글자는 마스터, 스승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 스승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상계 전체가 승인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이지 않아요. 자, 조선인 가운데 자자 붙은 사람 보셨어요? 주자하고 그다음에 왕양명 같은 인물한테 왕자 이렇게 부르나요? 왕양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주희 다음에 명대에 유학을 더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킨 인물이고요. 뭐 심학이라고도 부르고 양명학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양명학을 일으킨 사람이 왕양명이거든요. 혹은 왕수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무도 이 사람한테 왕자 이렇게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줍니다. 그리고 조선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의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없는데 한 두 사람 정도 그렇게 불린 이름으로 책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냐면 네, 사실 이황 선생께서 그 자자를 받으시는 게 이렇게 뭔가 포괄적인 승인을 받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 더 포괄적인 승인을 받은 사람은 송시열입니다. 그래서 송시열의 그 책을 송자대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퇴계 전집을 이자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이자라고 써야 맞죠. 근데 이자라는 말 익숙하지 않으시죠. 물론 제자들이나 그 이후에 퇴계를 잇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자라는 표현을 실제로 책 이름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폭넓게 승인된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자자 붙이는 게 굉장한 학술적 긴장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대 이 선진 시대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자자가 들어갑니다. 정통이 그때 없었기 때문이고 유학이 유일한 정통이 아니었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맹자는 그런 시대에 활동했는데 결국은 유학이 정통이 되고 맹자가 정통이 된 건 후대에 이루어진 사상자석 학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제가 3시 10분쯤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건데 제가 거의 벌써 30분을 써버렸네요.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자, 맹자는 보통 공자의 제자를 알려져 있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 아성이라는 말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누구누구의 아성에 도전한다 이런 표현 예전에 쓰셨죠. 그죠? 이거 사실 2인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1등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2인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 그늘 밑으로 간다는 말인데 요즘 친구들은 이 성을 무슨 뭐 캐슬처럼 이해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을 부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틀린 말입니다. 맹자 아예 묘비명이 그래요. 아성 맹자 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성자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공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공자를 계승한 맹자다. 이게 승인되었다는 뜻이고요. 맹모삼천지교 역시 틀린 얘기인데요. 저 이야기가 한대의 유향이라고 하는 인물이 쓴 열려전이라고 하는 책에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저 열려전이라는 건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 이후에 혼란기를 수습한 그런 통일 왕조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사회 제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학문 제도도 만들고 사회 구성원들을 각각 이렇게 그 계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였고, 당시에 이제 상층부 여성들을 계도하기 위한 어떤 담론이 나올 때였는데요. 그때 저렇게 좀 모범이 될 만한 여성 인물들을 쭉 만들어서 만든 게 저 열려전이거든요. 근데 제일 그때 유명하던 얘기랑 많이 알려진 인물 2개 섞은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맹자 얘기를 짧게 가겠습니다. 제가 맹자에 대한 3가지 거짓말. 첫 번째가 맹자가 인간의 성은 선하다고 말했다. 이게 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고자라는 사람하고 맹자가 토론해요. 인간의 뭐 이거 인간만 하다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성은 고리버들과 같고 의는 술잔과 같다. 사람의 성으로 인의를 행하는 것은 마치 기류를 가지고 백원을 만드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자, 버드나무에서 곧바로 술잔이 나오지 않잖아요. 나무를 구부리고 깎고 해야만 술잔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이라는 건 그 자체로는 어떤 지향성을 갖지 않고 성을 고치고 다듬고 깎아야만 인의라고 하는 도덕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맹자가 말합니다. 그대는 이 기류의 성을 따르면서 백원을 만들 수 있는가? 기류를 해친 뒤에 백원을 만들 텐데, 만약 해쳐서 어떤 나은 것을 만든다면 그럼 사람을 해쳐서 인의를 행하게 한다는 소린데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일까? 이게 이제 맹자의 비판입니다. 고자가 이런 얘기도 해요. 성은 여울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간다. 물 자체에는 어떤 방향성이 없다. 이게 이제 고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맹자는 물은 사실 뭐 그렇다. 동서 구분이 없다네 인정한다. 그러나 물의 상하 구분도 없겠느냐. 물이 내리로 떨어지지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지 않느냐. 성의 본성의 어떤 지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지금 맹자 이야기입니다. 비유상으로 보면 사실 맹자도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물의 본성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중력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나 약간 눈 감아주기로 하고요. 자, 공도자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고자가 성은 선하지도 않고 불선하지도 않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선할 경우도 있고 선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문왕이나 무왕처럼 훌륭한 왕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선을 좋아하고, 유왕이나 여왕처럼 폭군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포악해진다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에 관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여러 이론을 전한 거예요. 그런 맹자가 과연 그렇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맹자가 대답합니다. 아래 세 번째 단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실정으로 말하면 선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은 내가 말하는 선하다는 것이다. 불선을 저지르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죄가 아니다. 불선을 저지르기도 해요. 선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인간은 악한 행위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적어도 본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요. 측은지심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고, 수호지심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고, 공경지심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고, 시비지심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데, 측은지심은 인, 수호지심은 의, 공경지심은 예, 시비지심은 지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맹자가 인간이 선하다고 보는 근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본래
무엇만 가지고 태어나냐면 취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4가지 마음의 단서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건 단서예요. 실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가능성을 실제로 확충하면, 정말로 실현하면 그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 갖고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면 그럼 불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을 교정한다면 맹자는 인간이 선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맹자는 모든 인간이 선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한 셈이 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자, 서양 철학을 제가 이렇게 크게 잘라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서양 철학의 아주 기본적인 그 기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로지 이성적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인간뿐인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든 인간은 사실 아니에요. 서양에서 오랫동안 뭐 동양이라고 그렇다고 뭐 대단히 평등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서양에서 여성, 어린이, 자기네 영역 밖에 있는 그런 외래의 사람, 이교도 이런 사람들은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영화 보셨어요? 이게 하도 옛날 영화라 학생들한테 얘기해도 몰라요. 미션이라는 영화인데요. 가끔 교회나 성당에 상영해지기도 합니다. 이 미션이라는 영화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서양에서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들 입장에서 신대륙이고요. 지금 그렇게 부르면 별로 공정한 말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대륙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발견했다고 신대륙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메리카 대륙이나 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그 유럽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미에 가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남미가 대부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점령지였고 식민지였었잖아요. 그죠?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지역 원주민들을 전교하기 위해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남미 지역에 파견됐는데 이리저리 고생 끝에 결국은 그 원주민들과 통하게 돼서 원주민 공동체 안에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이과수 폭포를 기어 올라가면 선교사를 죽이고 여러 번 죽였는데 어떤 선교사가 끝내 올라가서 오보에를 연주했고 그 연주 소리에 감화된 원주민들이 그 사람을 안 죽이고 데려가면서 기독교 전교가 시작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그 영화 음악으로 나온 게 가브리엘스 오보에라고 하는 곡이고요. 그 곡을 가지고 가사를 붙여서 만든 노래가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화에는 가사 있는 곡이 없고요. 그 엘리오 모레코네라는 최근에 작곡한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가 작곡한 것에 너무 곡이 좋으니까 가사를 붙이자 해가지고 꽤 나중에 가사가 붙었고 그게 왜 합창곡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는데 교황이 군대를 보내서 그 기독교 공동체를 다 전멸시켜요. 이상하지 않나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당 짓고 예배 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서 죽여요. 왜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고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신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원주민들은 그 지역 원주민들은 이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간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악마의 작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식 옷을 입고 성당 공동체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을 총칼로 죽입니다. 그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성을 가진 존재로 국한되었을 때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양은 이성을 가진 존재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 원칙으로 결국 이성의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을 다 결국 타자화하고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어떠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큰 얘기예요.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측은지심이 있다. 제가 측은지심 먼저 설명 안 드렸는데 측은지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넘어지면 어머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고요. 누군가 노인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좀 어렵게 건너시고 있으면 차를 같이 멈춰주고 옆에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 있을 때 그걸 같이 들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이웃에서 당한 일에 안타까워하고 눈앞에서 넘어진 아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측은지심이에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 이거예요. 근데 그게 맹자는 모든 사람에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측은지심은 도덕적 행위를 할 토대이자 근거인데 맹자는 이걸 모든 사람에게 허용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 현대에 가깝습니까? 그죠? 현대는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자, 동물에게도 사실 이런 어떤 그 도덕적 능력을 인정하는 상황인데요. 맹자는 사실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에게 도덕적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네. 제가 중요한 구절 하나 뺐네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맹자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측은지심이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찾냐면요.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물에 아이가 기어가고 있어요. 중국 우물이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은 우리 어른 높이, 배 높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옛날 중국 우물은 어른의 여기 무릎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런 우물로 토들러, 그러니까 아장아장 긴 아기가 막 이렇게 다가가요. 그럼 어때요, 어른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쟤 어떡하지 하고 뛰어가서 그 아이를 안아 올리겠죠. 그죠?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마 그렇게 할 건데요, 아이들이라도. 그게 바로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냐면, 자, 따져봐요. 왜 아기가 우물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그 애를 구해주느냐? 그 이유를 일종의 이제 사고 실험으로 검토해요. 첫째, 그 부모 알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죠. 우리 그 아이의 부모를 몰라도 우린 가서 구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일까? 그 정도 칭찬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애 우는 소리가 싫어서일까? 마을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가 싫어서일까? 이런 실험들을 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 바깥으로 사실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고통받을 때 사람들은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대요. 안타까운 방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때 뇌의 활성화가 훨씬 강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하고 다르대요. 맹자는 모든 인간이 다 도덕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사실 철학사에서 매우 큰 일이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어쨌든 유학이라고 한 학문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순자 얘기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순자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순자도 그림 보시면 어느 쪽이 마음에 드세요? 밑에 게 좀 나으세요? 자, 이것도 똑같이 상상도입니다. 서로 보고 그린 거예요. 자, 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선한 것은 인위적이다. 지금 잘못 썼네요.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니 이를 따르면 쟁탈, 싸움이 생기고 사양, 서로 미루고 양보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때문에 결국 충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결국은 인간이 악한 게 맞다. 무슨 말씀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익을 좋아하면 누군가랑 경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경쟁의 결과는 결국 악이 된다. 이게 이제 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자가 인간이 악하다고 말한다고 우리는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니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것에 의한 것이다. 보통 순자의 성악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짧게 간단히 정리하자면 순자 역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악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익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나빠지기, 악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악의 가능성을 순자는 이익을 좋아하는 경향에서 찾아요. 근데 그 이익을 좋아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순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인간의 성향이 악해지기 쉬우니 그만큼 제도화 그리고 더 도덕적으로 온전한 하나의 모범이 되는 인격을 내세워서 사회를 계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성인이고 이해의예요.
성인과 제도를 만들어서 악해지기 쉬운 인간의 경향성을 온전한 대로 인도해야 한다. 이게 이제 순자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맹자나 순자나 목표가 같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행위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 그런데 맹자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는 자연성에 맡겼고 순자는 조금 더 제도 쪽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진 시대의 인성론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 사람들은 이토록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논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했을까요? 그것부터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이걸 논제로 삼았을까? 사실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어떻다고 설명해야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순자만 해도 육아로 이제 인정되는데 법가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아예 법과 힘, 법도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지금과 같은 그런 제도적인 법들이 아니라 힘입니다. 힘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만약 인간이 자기 스스로 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면 더 많은 제도를 만들어서 더 촘촘하게 인간의 행위를 규제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자기 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 본성을 개발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원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더 많은 제도를 만들어서 더 많은 금령을 만들기보다는 도덕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성론의 문제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떤 제도를 구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성론은 윤리학이자 정치학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선진시대 이야기인데요. 이제부터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제 성리학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리학, 신유학, 성리학 이런 표현 다 쓰죠, 그죠? 사실 신유학이라고 하는 말은 전통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 용어는 아니고 현대학자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현대학자들이 부르는 말인데 실제로 이 말이 만들어진 것도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성리학은 주자학 그리고 성리학과 양명학, 주자학과 양명학이 큰 조류인데요. 이거 두 개 붙이면 뭐 중국에서는 송명리학 이렇게 부르고요. 뭐 성리학이라고 하는 표현도 중국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제 조선에서 더 많이 쓰고요. 신유학이라는 말은 네오 컨퓨시아니즘이라는 말의 번역어인데 이 말 처음 만든 사람은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예수의 선교사예요. 중국 가서 그 말 만들었고 그 말을 만들어서 유럽에 보고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굳어진 건데요. 어쨌든 이제 신유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리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중요한 인물을 앞에 내세우면 주자학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사극에 우리는 뭐 조선은 주자학이다라고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렸어요. 실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학문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내 거에다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뭐 사문, 우리 문화, 성문, 성인의 문화, 오도, 우리의 도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 주자학자들은 우리 성리학자들은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변별할 필요가 없어요. 타자만 밀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가, 도가 이렇게 부를지언정 자기들을 유가라고 부르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대등하게 볼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조선이 크게 보면 이제 그 성리학 혹은 주자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인 건 맞고요. 거의 국가가 세워질 시기부터 일종의 국가 운영의 청사진으로 그걸 내세웠는데 그러면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도대체 뭐냐? 송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유학의 조류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의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주의 앞선 시대에 주의가 스승으로 내세운 5명의 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북송오자라고 부르는데 뭐 장횡거, 뭐 소강절, 뭐 주렴계, 뭐 정의천, 정명도 이런 인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걸 주의가 집대성한 겁니다. 사실은 주의는 정명도, 정의천이라는 사람의 사상을 많이 수용했고요.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구축한 사람이 주의예요.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부르지만 정주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자와 주자의 학문이라고 해서 정주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유학이 존재했고 국가의 중요한 운영 체제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뭐 이민족이 침탈해 오기도 하고 또 특히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선불교하고 화엄종 같은 불교 계열이었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단법석.
이거 어떤 말이죠? 막 시끌벅적 떠들썩한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불교 용어잖아요. 야외에다가 단을 세워서 법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하면 보통 5,000명씩 모였대요. 뭐 천태지휘 같은 사람이 설법을 하면 한 번에 5,000명, 10,000명이 모였대요. 마이크도 없는데 가능했을까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당시에 불교 세력이 꽤 컸는데 그 주의를 비롯한 이 성리학자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계승받은 유학의 대부분의 이론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옮기면서 그 이론을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재구성이 뭐냐? 유학에 없는 게 있어요. 유학에 학문적인 분과로서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론이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 형이상학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계는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선진유학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교나 도교에는 그런 질문들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불교나 특히 이제 불교의 영향을 꽤 받은 사람인데 불교식 사유를 일부 차용하면서 자기가 승계받은 유학의 모든 담론을 형이상학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맹자나 공자는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게 뭐 그 시대에 나온 온갖 담론들이 있는데 결국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했고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인간관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많은 담론들이 있는데요. 이거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하는가는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다 승계받은 뒤에 거기다 질문 하나를 붙입니다. 왜? 그리고 그 왜에 대한 답을 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게 맹자의 제안이에요. 왜? 나의 본성에 그런 단초가 있으니까. 주인은 그 단초가 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해요. 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성하는 본질이 완전한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리예요. 모든 존재는 리의 구현물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이 생수가 있는데 이것도 리가 베이스에 있고요. 리와 기가 결합돼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는 그냥 무슨 유전자라든가 뭐 이런 원리가 아니고요. 그 자체로 완전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도덕성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리를 가지고 태어나면 이미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를 할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난 셈이 되는 거죠. 맹자한테는 실말이고 마음의 동요였다면, 측은지심은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맹자하는 걸 감정으로 해석했다면 주인은 감정이 아니라 원리 차원에서, 그래서 아주 촘촘한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일을 한 거냐면요. 정말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데요. 새로운 이론을 전개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이론이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에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편할까요? 아니면 그 이론을 고쳐 쓰는 게 편할까요? 고쳐 쓰는 게 안 편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요. 저도 제 원고를 새로 쓰지 않고 있던 걸 고치면 더 복잡해요. 막 왔다 갔다 앞뒤 맞추기도 어렵고 차라리 새로 쓰는 게 나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경우는 새로 쓰는 게 낫습니다. 근데 주인은 새로 쓰지 않고요. 물론 새로 쓸 수도 없습니다. 동아시아 전통상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술이부작. 전승받은 것을 내가 조술하지만 새로 짓지 않는다. 그럼 동아시아인들이 창작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통에 대한 존숭을 의미하는 거지 여기 아무런 창작이 없이 계속 베껴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계승받은 모든 유학의 유산을 갖다 놓고 그 유산을 이 형이상학을 토대로 재구성합니다. 그런데요, 유학의 이론을 형이상학적으로 서술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맞지 않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컵을 잔뜩 쌓아놓고 밑에 이제 테이블보가 있잖아요. 테이블보를 확 뺐는데 컵이 하나도 안 무너진 거예요. 그런 정도의 기술을 구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의가 승계받은 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강오륜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논어에 그런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게 그 당시 문헌이 아니고요. 그 시기 한때까지 형성된 여러 전통 안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교라고 해도 시기별로 사람별로 맥락별로 각 다르고요. 그게 나중에 종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이론들이 생겨요. 이 시대에 얘기했던 거랑 저 시대에 얘기했던 게 달라지면서요. 그런데 그거를 주인은 놀라울 정도의 정말 솜씨로 대단하게 복잡하게 다른 건데 그걸 하나하나 연결해 가지고 성립 가능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면서 들으시게 될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자, 경물치지라는 말은 이게 포인트가 되나요? 네, 보시죠. 이 경물치지란 말은 대학이라고 하는, 원래 이 대학이라는 것은 독립된 책이 아니고 얘기라고 하는 책의 챕터인데요. 거기 나와 있던 이야기인데 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논어에는 지와 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맹자에는 인성 개념, 인심 개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심, 도심 이런 건 상서에 나오고요. 천리, 인욕 이런 말도 얘기에 나오고요. 미발, 이발, 미발 이런 개념은 중용에 나오는데 각각 다 다른 책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 이론 체계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주의가 한 일인데요. 자, 제가 빨리 갈게요. 네. 리하고 성까지 가셔야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럼 리가 뭐냐? 원래 이 리는 옥의 결을 의미합니다. 옥 아시죠? 그죠? 예쁜 옥은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찜질방 가서 가시는 옥방 있잖아요. 그 옥방에 가시면 저런 게 없죠. 그 여러분이 찜질방에서 보시는 옥은 박옥이라고 해서 거친 옥이에요. 옛날에 저희 후배가 그 아버지가 들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네 산에서 옥이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대요. 춘천의 그 산산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옥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체로 옥은 이렇게 결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그 옥의 결을 리라고 불렀고요. 원래 주의나 주의 이전에 이제 정의천 정명도가 이 표현을 쓰는데 정의천 정명도 전까지 이 리라는 말은 명사화되고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치에 맞는다 정도의 의미였는데요. 이 리라는 말을 뽑아냅니다. 원래 의미는 어떤 패턴에서 비롯된 질서 혹은 규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규범에 가까웠는데, 그리고 동시에 규범이니까 표준 역할을 하겠죠. 주인은 원래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걸 뽑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물을 그 사물이게끔 하는 원리라는 의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잖아요. 저희가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된 이유는 저희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얘는 쇠붙인데요. 얘는 쇠붙이라고 하는 리가 부여되어 있고 동시에 얘는 진료가 저랑 달라요. 이게 기죠. 저는 그다음에 또 저하고 여러분들 뭐 쌍둥이도 전부 다 몸이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유전자를 받아 태어난 아이들도 서로 달라지거든요. 그 차이는 뭐냐? 그 차이는 똑같은 리를 받았지만 달라지는 이유는 기 때문이죠. 기가 우리의 진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와 기가 결합되어서 개체들이 만들어진다고 말하는데, 리는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도덕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 안에 이미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성에 대한 담론을 다시 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이란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 부여받은 리를 별도로 이름 붙인 것이 성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은 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인데 그게 바로 성, 즉, 리입니다. 이 즉자는 사실 좀 용례가 특이한 건데요. A가 곧 B가 아니라 A와 B 사이에 아주 필연적인 관계가 있을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이 곧 리다. 아까 보셨듯이 성은 맹자의 성도, 고자의 성도, 누구의 성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본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몸의 능력들 다 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서서 잔다. 그럼 말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미꾸라지가 습한 곳을 좋아한다. 이게 미꾸라지의 본성이에요. 인간도 먹고 자고 배설을 해야만 살 수 있어. 이것도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정도의 의미였는데 주의하고 그 선배들은 성이 그냥 단순히 그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원리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북계자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리학의 그 개념 사전 같은 데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제가 볼게요. 성은 즉 이치이다.
성이 곧 리예요. 성 즉 리예요. 그런데 리라고 이미 쓰면 그냥 그대로 되는데 굳이 왜 이치라고만 부르지 않고 성이라고 별도로 부르는가? 이치는 넓은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천지간의 사람과 개별적인 사물 사이에서 공통된 것이다. 그런데 성은 특별히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만물이 리를 부여받아 존재하는데 특별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리를 별도로 성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의의 역할이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부여받은 모든 유산을 다 자기 그 스케일에 얹어놓는 거라고요. 이미 존재하던 성개념이 있죠. 그 성개념을 성리학적으로 다시 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이라는 글자는 이제 풀어보면 성자가 이 왼쪽에 마음심변이잖아요. 마음심과 날생자가 두 개 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따르고 심을 따르니 사람이 태어나서 마음의 이 이치를 갖춘 것이니 바야흐로 이름하기를 성이라 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 그러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별도로, 이치를 별도로 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은 주인은 성이라고 하는 중국 고대부터 논의되어 왔던 중요한 어떤 개념을 이기론 위에 얹었어요. 그리고 이기론 위에 얹었다는 것은 이 성이 근원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것이고요. 그 근원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가 이미 도덕적으로 완전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함의가 있냐면요. 모든 인간이 태어났을 때, 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미 도덕적인 완전자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게 막혀요. 왜냐하면 일단 내 몸이 있으니까 이 내 몸은, 이 기질은 아무런 그 방향성이 없잖아요. 자,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낙지를 이렇게 잘라내면 낙지가 그 중추기관이 없어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게 사실은 뭐 특별하게 해석될 가치가 사실 없어요. 그냥 자연적인 그 물리적인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거기는 고통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당연히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리적인 것 자체는 사실은 도덕적인 방향이 없습니다. 컵이 깨져서 깨진 컵과 온전한 컵 사이의 가치는 인간이 결정하는데 이 컵의 관점에서 봤을 때 깨진 유리조각과 온전한 유리조각 사이에 존재론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치론적 차이는 없어요. 이 자체에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가능성인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가능성이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세계에는 사실은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이 불완전한 인간을 어떻게 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이미 모든 인간은 완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자기를 비천하고 초라하고 죄 많고 이런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우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원래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소우주라고요. 그죠? 인간이 아주 거대한 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다. 서양에도 그런 관념이 물론 존재합니다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내가 소우주라는 것은 내가 이미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이 세계에 대해서 참여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끌고 나갈 의무도 있는 겁니다. 왜 유학자들이 특별히 조정에 나가서 일일이 무슨 관직에 들어가지 않아도 너무 이 사람들은 세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 있으면 상소 올리고요. 그죠? 반드시 사회적 지위가 갖추어진 사람에게만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도덕적 의무를 집니다. 물론 이제 한계도 있죠. 당시의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계급적인 위기에 따라가는 거라서 그 계급적인 위기에 복무해야 된다는, 뭐 예를 들면 여성, 뭐 노비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제한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보편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혹은 밖에 법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꽤 의미 있고 현대의 입장에서도 가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타율적인 규범에 의해서 혹은 사후에 생길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내가 받은 천리 때문에 더 나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섭도 필요 없고, 그리고 타율적인 어떤 아주 강한 법망도 필요 없습니다. 훨씬 더 자율적이고 도덕적으로 스스로 선택 가능한 인간을 이 사람들이 구현했다는 점이 사실은 이 학문이 몇백 년을 끌고 간 어떤 이유였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성리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 어떤 왕조도 500년을 지속하는 왕조가 없습니다. 유럽은 당연히 없고요. 중국도 500년씩 못 가요. 어떤 왕조도. 조선만 500년을 갔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한 왕조가 오래 지속된 사례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뭐 과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선이 500년을 이어온 것 역시 성리학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도 우리한테 굉장히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훨씬 부담스럽겠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의의가 있습니다. 외부에 강제받지 않고 스스로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이 구조가 사실 유학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학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수기 치인, 내 자신을 닫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치인은 물론 다스린다는 뜻이지만 우린 지금 남을 다스릴 필요는 없고요. 수기, 나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좋은 영향력을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유학의 기본적인 가치일 건데, 아마 유학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면 이런 가치들 때문이고, 이런 가치의 배후에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신비롭고 또 경이로운 게 딱 두 가지라고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물리 이론 물리학자의 말씀도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생명과 의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전히 어떤 과학을 갖다 대더라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구명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인간들은 늘 탐구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생명과 또 의식이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날생자와 마음심자가 결합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의가 표현한 그대로 하나의 도덕적 근본 원리로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도덕적 원리 하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허다하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늘 우리들에게는 문제거리이면서 또 동시에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는 하나의 근거나 원리로서 또 작동하는 것이 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처음에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 서양과 동양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등장하는 건물들, 건축 양식을 통해서 세계관의 차이를 비유하면서 여러분들 쉽게 이제 전달하려고 이끌어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 받으신 과셈 여기 이 유인물이죠. 여기는 오늘 강연하신 내용 남아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집에 가서도 꼭 찬찬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드렸던 시간들이 60분이 너무 짧습니다. 많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주시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시간상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끌어내시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할 건 없고 바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고 선생님께서 또 못다 하신 얘기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주십시오. 선생님 어디에서 오셨는지부터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시고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수성 사가동에서 온 임영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만 좀 아쉽게도 이게 본주제인 신유학에 대해서는 좀 양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쉽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강의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말씀드리고 본 질문은 뒤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윤발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윤발 캐스팅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자가 당시 시대에 도전자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역시 고려마 조선 초에 성리학이 지배인이 된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도전식 때문이었죠. 그런데 현재 다시 유학을 현재 되살리려고 생각하는 현재 우리들은 과연 그런 시대에 대한 도전식이 있는가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자 송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예. 송자창 그 송자가 갑자기 이름 생각 송이 누굽니까? 예, 송시열이 송자가 된 것은 당시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면 숙종 때 죽었지만 숙종 이후에 조선의 정치는 노론 일당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노론 일당 체제라는 그런 약간 좀 왜곡된 정치 하에서 노론들은 거의 송시열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하고 있었죠. 그게 과연 포괄적 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감히 어떻게 송시열 이태기에 비교를 합니까? 예, 그 점은 좀 불만스럽습니다. 예, 예. 두 가지입니다. 아니, 그건 본주문 이겁니다. 첫째, 저는 이 제목이 참 매력적입니다. 신유학이 말을 걸다. 말을 걸면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말로 우리에게 할 것이고 우리는 현재 이미 수많은 서양의 학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가 이미 많은 서양의 학문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신유학이 말을 걸 때 그 신유학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참 잘 안 나왔는데 성과 명이 있고 성이 있고 도가 있지 않습니까? 중용에서는 천명이 하늘에서 받은 것이 명이고 다음에 소성이 있고 소성이고 도지 않습니까? 그러고 주요 개사전에도 이게 그 명과 성이 나오고 진성하면 이 지어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가 나오는데 도대체 도의 실체가 뭘까요? 도대체 이 신유학에서 말하는 도의 실체가 뭔지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에는 못 뵀는데 이렇게 또 후반기에 우리 임 선생님 볼 수 있게 돼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질문도 고맙고요. 예, 앞에 두 가지 문제는 뭐 선생님 코멘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히 송시열이 태계에게 그죠? 예, 감히. 근데 왜 우리 한국엔 참 이 감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새롭게 또 이 시점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 이 태계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히의 대상입니다. 그죠? 감히 태계에게. 최근에는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했던 분이 책을 통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감히 도발적으로 태계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런 표현 할 수 있다면 감히 이게 이제 우리 임정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유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메시지가 있다면 의미 있는 메시지 한번 선생님께 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뭐 선생님 말씀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함께,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송자이자 말씀드린 건 이제 그런 명칭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이제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뒷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도가 도대체 뭘까? 사실은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도에 대해 관심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저 철학가인데요. 이러면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사실 답하기 아주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굉장히 사실 작은 존재죠. 역사 전체를 감당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공간에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세상에 너무 잡다한 상황들, 현상들, 개체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원리도 없이 그냥 아무런 원리도 없이 각자 왔다 사라지고 서로 충돌한다고 믿으면 아마 인간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의미 있는 가치나 의미 있는 방식 혹은 설득 가능하거나 이해 가능한 원리 위에서 돌고 있다고 인간은 꾸준히 생각해야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온갖 불안들, 인간이 만나는 변수들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대인들이 그게 뭐 어떤 지역에서는 신으로 구상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비인격화된 도로 구상했을 수도 있는데 세계가 안정된 원리를 통해서 여전히 가치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신념이 필요했고 그 신념을 담고 있는 말이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연계의 원리, 인간의 원리, 앞으로 올 미래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유학이 도대체 이 현대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약간 다른데 단순히 그냥 공부하고 의미 있다, 재밌다 혹은 어렵다가 아니라 저는 제가 하는 역할은 저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유의미한 논제를 만들어야 돼요. 의미 있는 방식의 연구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저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말인데 최근에 지금 제가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정보 개념과 그 기 개념을 연결해 보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현대의 학술에서 말하는 정보는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기로 설명할 때 과연 설명이 될까? 더 큰 문제는 설명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걸 해야 하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가 세계를 만들고 상상하고 설명해온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다 잘라내고 마치 서양에 구축된 그런 언어나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이걸로만 설명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도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쓰는 언어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난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짜장면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식사 고르실 때요. 난 김치찌개. 그러면 I'm 김치찌개 하잖아요. 내가 김치찌개인가요? 아니죠. 그죠? 근데 동아시아는 특별히 어떤 자리에 주어를 갖다 만들지 않아도 자연현상이나 모든 상황에 그 상황을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를 구사합니다. 영어는 하다못해 비가 온다고 해도 rain is coming 그러면 가수 비가 온다는 말이고요. 비가 온다는 현상에다가 주어 자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it이라고 하는 가주어를 세워서 비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잖아요. 주체의 자리를 안 주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경험들을 제가 쓰고 있는 언어들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려면 우리가 밟아온 철학적인 궤적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게 앞으로 올 삶을 해석하는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게 지금 우리를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올 세대한테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다른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새로운 제안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자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배워야 하고 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수성사가에서는 이국정입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고맙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진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제 뭐 그리스나 이런 데서 신전이 이제 그림 나왔습니다. 근데 신전을 보면은 지금은 그 망가졌지만은 그때는 지을 때는 상당히 그건 뭐 크게 짓고 아주 성당이 지었는데 그러면 그 신전이 그때 있어 그렇게 크게 짓고 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은
신을 갖다 인정을 한 것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고요. 그러면 신전에는 그렇게 웅대하게 저렇고 만가지기 전에 그건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 자유 여신상 같으면은 그건 상이 있습니다. 횃불 들고 있는 그 상이 있는데 옛날에 그 망가지기 전에 그 안에는 그러면 그게 뭐가 있었는지, 근데 그게 질문이 되고요. 아까 그 조선이 그 500년 뭐 상당히 오래된 그건 확신합니다. 이제 중국도 뭐 다 합해가지고 전한 뭐 후한 합해가지고 또 35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알기는 조선이 망한 이유가 첫째 당파 싸움이다. 두 번째는 성리학이다. 세 번째는 경쟁력이 없었다. 얘는 상무시대 같으면 백제신라와 싸우다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조선이 500년 유지한 것도 상당히 긴 건데 이거는 성리학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듣고요. 상당히 저도 이제 그거를 공감합니다. 제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 의견을 그렇게 잡고요. 파르테논 신전, 그렇게 신전을 웅대하게 지었다면 그 신을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있을 텐데, 예, 뭐 추측하기는 우리는 재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안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단이 있었겠죠. 아마 그 상설적으로 막 그 내부 공간이 뭐 채워져 있지는 않고 거기 대부분 비어 있는 공간이고 아마 제가 있을 때 특별하게 구성됐을 거예요. 사실은 동아시아에서도 수많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그 각을 지어서 이렇게 집의 형태를 지어서 지내는 제사도 있고 그냥 밖에서 지내는 제사도 있는데 그 제사의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른 거고요. 유럽에서도 아마 그랬을 건데 사실은 그 성당도 대부분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성당에 들어가시면 의자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원래 거기 텅 비어 있고요. 예배 보는 공간하고 신자들이 들어가는 공간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성당에 가보시면 가운데 양쪽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계단으로 밑을 내려다보는 장면, 그 공간인데 거기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행위를 바깥으로 전하는 곳이고요. 나머지는 비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유럽의 축제 같은 데 보면 한 번에 성당에 뭐 10,000명, 20,000명씩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시내 공간을 비워놓고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이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 성리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냐, 버텼냐, 이건 사실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적어도 성리학 때문에 500년을 갔다고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이념이 조선 사람들한테 중요한 정치, 삶, 문화의 원리였고요. 이 문화의 원리로서 기능했을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명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왜 조선이 그 크게 그 흑문을 당한 다음에 청이 들어서서 이후에 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약자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청에 대해서 끝끝내 조선이 어떤 두렵고 강한 적이지만 동시에 자긍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이 진정한 문명의 소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중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보통 그러면 뭐 모화 사상이니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굉장히 높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실질적인 중국이란 나라를 높인 걸로 보지 않거든요. 진짜 중국이란 나라를 높였으면 명대의 명한테 그렇게 충성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갈등하고 국경 문제로 충돌하기도 하고 그래요. 강대국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결국 그 조선 훈후기에 지금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이 갖고 있는 문명의식인데 진정한 중화가 오랑캐인 청이 아니라 조선에 남아있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 한때 세웠던 문명의 수준을 조선이 유지하고 있다. 이 문명의식이 사실 조선인들을 유지시켰는데 동시에 이것 때문에 외래의 것, 타자의 것을 수용하는데 조금 약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결국은 이제 이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일종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리학 때문에 버텼다라고 말하는 건 과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성리학이 중요한 토대 역할을 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뒤쪽에 계시는 선생님.
예,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도 감사히 잘 들었고 또 교재도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모자란다고 하니까 간단히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씀하신 리가 그 종교적인 영역까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이 100년, 200년 사이에 엄청난 또 우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지금도 사실은 엄청난 또 새로운 그 어떤 그 디지털 문명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대에도 그 오래전에 말씀했던 리가 유효한지 또 유효하다면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역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 교수님 그 저서에 마테오 리치 주의 정약용 또 서학 조선 유학이 만난 낯선 거울 이렇게 있는데 지난 18세기 19세기에 우리 또 조선 사회에 또 서양의 학문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면은 혹시 지금 거꾸로 20세기 21세기에 동양의 유학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학문 어떤 이런 것들이 또 서양 사상에 또 또는 서양 문화에 또 영향을 준 것이 있는지 혹시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질문하셔도 되죠. 네. 특히 이 부분은 첫 번째 질문은 아직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유교다, 유학이다 이게 구분 없이 사용을 하거든요. 교가 될 때는 종교가 되는데 학이면 학문이 되는 거고 이것도 한번 구별해서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죠. 유교, 유학. 네네네. 일단 주희가 그 하나의 명조로 만들었을 때 리라고 하는 개념에는 어떤 인격성도 없어요. 개탁도 없고 조작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리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어떤 중국 철학, 동양 철학의 문제로 본다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고대부터 형성되어 온 여러 관념을 당대에 이렇게 하나로 종합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고대에 만들어진 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세계를 굽어보는 상제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시경이나 서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늘 물어봐요. 천지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주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천지에 진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없다고 생각해도 안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 어떤 인격적인 힘이 없다고 말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작용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모호하게 답하는데 그래서 상제라고 하는 고대에 있었던 존재를 리의 다른 국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리라는 개념 자체에는 사실은 인격적인 걸 가질 수가 없지만 포괄적으로 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의미망에서는 저는 의미가 그 인격적인 신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정약용 같은 조선 후기 인물이 서양과 기독교를 일부 받아들여서 유학적으로 그걸 다시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라고 부르던 존재가 유학에서 말하는 상제와 같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존재가 있고 그 근원적인 존재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발상을 사실 동아시아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라는 말을 넓게 해석하고 리라는 말이 커버하는 영역을 넓게 해석하면 동아시아의 어떤 아주 근원적인 종교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학이 서양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사실은 그 영향은 조금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럽에 그 한 17세기 이후쯤 되면 중국의 정보가 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계몽주의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중국에 관한 책을 읽고 은근히 많이 사실 베껴요. 이건 이제 그 학술적인 주제여서 제가 이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적어도 휴미라든가 아니면 라이프니츠라든가 이런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 혹은 디드로, 볼테르 같은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 철학 공부를 꽤 했고 사실은 그 안에서 중국 철학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과거의 문제고요. 현재는 어떠냐? 현재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생태 문제, 자연 문제, 인간과 세계 문제 이런 거 생각할 때 더 이상 그 근대적인 서양 철학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유의미한 제안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방금 우리 이병욱 선생님 두 번째 물은 것 관련해서는 우리 선생님 2018년에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여기서 많이 이걸 합니다. 이 출판사에서 그 관련된 최근에 뭐 동학부터 해서 우리 유학이 가지고 있는 그 생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한 분 정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두류동에서 온 이영희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주희 선생님이 12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희 선생님이 자기 이론적인 학문적인 이론이 조선사회에서 이렇게 꽃피우리라고 그때 당시는 생각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성리학이나 우리가 주작을 얘기할 때는. 근데 그래도 조선에서 주작하면 태계 선생님이시잖아요. 태계 선생님이 자기 그 유교 논리 중에서 좌우명으로 삼았는 무작위, 사무사, 신기독, 무불경을 좌우명으로 삼고 평생을 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의들과 소통도 많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자금의 우리의 사회 현실을 볼 것 같으면 뭐 교사 문제라든가 랜덤 살인 문제라든가 이게 아주 심각한데 저는 생각할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교수님은 어차피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 태계 선생의 4가지 좌우명 외에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성리학 입각하든 아니든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우리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오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 먼저 이 선생님 주신 질문에 답변을 못했는데 유교하고 유학하고 이거 구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교자를 종교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교에다가 종교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한 건 19세기 이후부터입니다. 원래 교라는 말은 가르침이란 뜻이어서 유교라고 말할 때 그걸 종교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니고요. 유학이라고 하는 큰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서 가끔 유교가 무슨 종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교에서 종교 성을 찾을 수 있지만 유교를 종교라는 의미에서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라는 말이 나중에 들어온 말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유교는 유학의 큰 가르침을 말하고요. 유학은 학문 체계와 거기서 나온 정치 사상을 포괄하고요. 그러나 유교가 종교라고 볼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일종의 종교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신 말씀은 참 값진 말씀인데요. 제가 여전히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과거를 바라보고 공부를 하면서 그걸 미래 세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의 것을 그냥 알려주면 그건 이제 박물관의 도록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살아가는데 어떤 지침과 의미를 주어야 이게 학문으로 교육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측은지심 맹자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세대한테 매우 필요한 건 이것은 뭐 성인이건 학생이건 어린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데요.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특히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있으면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다음에 논어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타인에게 베풀지 말라.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2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타인에게 베풀지 않으려면 타인에게 먼저 이제 공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복잡한 윤리나 혹은 법적 체계가 없어도 사회가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되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에게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그 자잘한 것들까지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여서 타인을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친구들은요, 예전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뒤늦게 들어가거나 하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뛰어가서 잡았으니까 탄 거지 그들을 방해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자잘한 것들까지 사실은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구조 때문에 학생들이 혹은 어른들이 이런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요. 근데 제가 이 2가지를 제 전제를 학생들에게 말할 때 꼭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만든 것이 있나요? 기성세대가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저도 선배들이 만든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20대 학생들한테 지금 너희들 손으로 직접 만든 게 하나라도 있는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타인을 멀리서 추상적으로 찾으면 안 되고 내가 늘 경험하는 이 세계가 아무것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만든 사람들을 상상하게 하는 것,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황금률입니다. 그죠? 예, 내가 하고 싶은 걸 남한테 시키지 마라. 예, 사실 오늘 지금 교육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교육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저도 늘 궁금합니다. 저도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 이렇게 씁니다. 영어는 education이라고 쓰는데 그 education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면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칠 교자 기를 육자, 가르쳐서 기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교육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주입식으로. 그죠? 선생님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똑같은 아이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쑤셔 넣는 거죠. 그죠? 예, 쑤셔 넣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앉아서 받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에듀케이션은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라틴어 어원은 전혀 다릅니다. 에듀케이션, 에두카라는 것은 에라고 하는 것은 뭐 밖으로입니다. 예, 듀카라고 하는 것은 끄집어낸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들은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들을 잠재성들을 아까 잠재성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주는 역할만 합니다. 교사들은 쑤셔 넣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쑤셔 넣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소화불량입니다. 소화시킨 애는 뭐 수능 1등에 의대 가죠. 예. 그러나 그 애들이 완성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교육하는 게 맞는가? 지금 우리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 인문학 강연이지만 단순하게 강연자가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특정 지식이라든지 정보만 이렇게 전달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게 우리 인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이 자리에 오는 강연자 선생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손자들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제는 아마 그게 마지막 극단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아이들 하는 태도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과연 우리한테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적인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이런 걸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각자 도생의 사회죠. 그죠? 각자 도생의 사회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각자 도사의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 누구도 가족도 사회도 이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도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김선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요. 마지막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마지막 또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이번 하반기를 또 장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 때 한번 만나 뵀던 분입니다. 아주 명료하게 또 강의를 해주셨던 분인데 숭실대학교 김시천 교수님을 모시고 신유하게 여기서는 기입니다. 오늘은 리였는데 다음에는 기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